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국적 회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캐나다에서 은퇴를 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은퇴를 하거나 한 후에 노후가 잘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미국의 시민권을 따고 난 후에 이제 만 65세가 넘어가면 한국에 예전에 있었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제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국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조금 한국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댓글도 다른데 이렇게 댓글창에 보면은 뭐 댓글도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거는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의 교포들이 한국에 가서 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국적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은 그게 비자의 문제, 한번 방문 비자로 가면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어떤 그런 비자의 문제가 있고 또 거소증을 따게 되면 그게 거소증의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제 국적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 국적을 갖게 되는 거죠.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상당히 환대하고 환영해야 돼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가서 국적 회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연금을 그 다음에 받고 어느 정도의 수입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가 한국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반출되는 것이 아니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최소 받는 연금이 3,4천 불 정도 됩니다. 최소로.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한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매월 4천 불이 넘는 한 5천 불 이상의 돈이 이쪽 미국, 캐나다로부터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한국 경제에 큰 보탬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대해야지 그런 분들을 시기하고 아이고 한국에 뭐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왔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뭐 지하철 무료 탑승 제도 정도? 이런 정도인데 이 달러가 그분들로 인해서 월 4,000불, 5,000불이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한국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나 기아차를 수출해서 그 차를 수출해서 한국이 갖는 외화 가득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차 한 대 수출해서 한국에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달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교포들은 순수하게 그 돈을 달러로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외화 가득률 차원에서 아주 좋다는 거죠. 반도체를 뭐 많이 수출하면 좋지만은 그 외화 가득률 면에서 반도체 부품 같은 것도 원재료는 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화 가득률을 따지면 교포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원유가 우리가 70불이라고 가정을 하죠. 한국이 원유를 얼마를 쓰냐면 1일 200만 배럴을 씁니다. 그러니까 100만 배럴은 자국에서 한국 내에서 소비를 하고 100만 배럴은 가공해서 수출을 해요. 그럼
한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 100만 배럴을 따지면은 1년에 그 원유를 사기 위해서 한국에서 자동차를 굴리고 뭐 발전을 하고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수입해오는 그 돈이 얼마가 되냐면 255억 불이 돼요. 순수하게 매년 나가야 되는 돈이. 그러니까 그 많은 255억 불의 돈이 지금 어디서 납니까? 수출해서 남은 외화 가동률에서 그런 걸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바로 석유를 사야 되는데 한국에 달러가 없어요. 그래서 IMF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255억 불의 달러가 필요합니다. 석유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가서 국적 회복을 하고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아하셔야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애국자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악성 댓글을 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참 무식한 짓이에요. 자, 이제 한국으로 가야 돼요. 국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긴 뭘 해야 됩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죠.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의 그 비행기에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클래스 사이에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좌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옛날에 2000년 초, 1990년대나 2000년 초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시는 분, 해외를 나가신 분들은 아는데 그 당시 그 비즈니스석이 지금 프리미엄 이코노미인데 그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 캐나다나 웨스트젯이나 미국 노스웨스트나 뭐 이런 항공사에는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있는데 그게 비즈니스와 이코노미의 사이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보다는 싸고 이코노미보다는 좋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제 누워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는 못하고 좌석은 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 좌석 3좌석이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가면 2좌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이코노미 좌석에서 주는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쉐비 요리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내에서나 또는 한국 갈 때 그 비행기 티켓을 살 때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에드먼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한 300불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걸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사면 왕복 한 2,500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더블은 약간 안 되는 돈인데 좌석은 넓고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한국으로 그 국적 회복을 하러 가실 때는 이코노미 그 좁은 데서 타시는 것보다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화물도 1등석과 같이 처리를 하고 배게지도 1인당 2개를 제공하고 식사도 고급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에어 티켓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웨스트젯이 이제 캘거리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항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에드먼턴에서 그 웨스트젯을 타게 되면 에드먼턴 공항에서 캘거리까지 비행기가 가고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캘거리에서 직항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스카츄안이면 사스카츄안에서 리자이나에서 캘거리로 왔다가 트랜짓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대한항공하고 차이가 나는 큰 점은 뭐냐면 대한항공은 그 배게지를 예를 들어 에드먼턴이나 캘거리에서 하면은 캘거리에서 수속을 해가지고 밴쿠버 공항에 가서 배게지를 찾아가지고 수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상당히 번거로운데 이런 그 캐나다 에어라인을 타게 되면 웨스트젯이나 에어 캐나다를 타면은 출발하는 곳
에드먼턴이면 에드먼턴에서 서울까지 바로 짐이 자동 트랜스퍼가 돼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대한항공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계, 그 국적 회복을 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면 고소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고소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주재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가서 F4 비자를 고소 비자로 고소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F4를 받지 않고 바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고소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F4 비자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면 한국에 이제 퍼머넌트 주소가 상시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에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고소증 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증 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국적 회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의 출입국관리소를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방문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예약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약을 하면 내일 또는 그 후 원하는 날짜, 당일은 바로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후 날짜에 아무 날짜나 인터넷상에서 예약을 하시고 그 예약 접수증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그 방문 예약 전용 창구에서 그 고소증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이 접수는 연중 무휴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예약을 제가 에드먼턴에 살고 있는데 에드먼턴에서 그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우리 같이 그 외국에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도착한 때에 하고 난 후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입국 그 공항에서 들어갈 때 그 여권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권 넘버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여권 넘버로 여러분들을 예약할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한 후에 컴퓨터상에서 여러분들이 방문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일을 예약을 인터넷상으로 하는데 한국에 도착한 후에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클릭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방문 예약 신청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가면은 그 방문 예약 신청 비회원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도착해서 오늘 날짜로 방문 예약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방문 예약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 사진을 띄워놓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철저히 예약을 한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적 동포 고소증을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해당 지역의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 천연색 여권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국적 회복까지 가시려면 총 5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 장을 내는데 나중까지 생각하시면 뭐 나중에 여권까지 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면 총 5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권이 필요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 저 같은 경우는 캐나디안 여권이 필요하는데 이 여권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 사진, 그 다음에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져야 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시민증 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시민증 증서 원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그 재적 등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적 등본을 띄게 되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제 자식, 제 부모까지가 다 나와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인데 이것은 3개월 이내 발급이 된 것으로 거소증을 신청할 때 두 부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필요하고 부인이 필요하고 하는데 이 가족관계 재적증명서는 어디 가서 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동주민센터, 옛날로 얘기하면 동회죠. 그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그 민원여건과에서 이 재적등본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다섯 번째로 거소증 신청서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수수료가 얼마 필요하냐면 3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권 사진이 필요하고 여권이 필요하고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하고 재적등본이 필요하고 거소증 신청서가 필요하고 수수료 3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출하면은 처리는 바로 처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거소증 남바가 한 일주일 되면은 나옵니다. 거소증은 그 후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총 거소증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소증 남바는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이 거소증을 신청하고 나서 거소증 남바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디 여행을 가시게 되면 안 됩니다. 출국하는 즉시 이것은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소증 남바가 나오고 난 후에 해외여행을 가실 수가 있어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소증 남바가 나올 때까지는 한국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재적등본을 얘기했는데 이 재적등본에 보면은 여러분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에 재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국적 상실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적 상실로 재적이 되어 있지 않은 재적등본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적 상실로 재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따셨을 때 현지에서 6개월 이내에 그 내가 시민권을 땄습니다 하는 신고를 해당 영사관, 가까이 있는 영사관에 모든 서류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사관에서 이 사람은 그 국가에서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한국의 국적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이라고 돼야 되는데 국적 상실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국 외무부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보느냐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봅니다. 욕심에 의해서 그 국적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상실을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국적 상실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 정부에서 보면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이 재적 등본에 여러분들이 그 재적이 되었다라는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서 한국에서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에서 국적 상실 프로세싱을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복잡해져요. 정확히는 그게 재판에 가서 벌금을 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국적 상실이 됐다라고 확인을 하면 이제 제적 등본에 그 국적 상실로 제적이 됐습니다. 그때 표시가 돼요. 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벌금을 내야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가 캐나다 여권을 갖고 있는데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그러면 한국 여권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캐나다 여권을 썼어요. 그러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을 여러분들이 캐나다 여권으로 한국을 들어갔다 나갔다 했느냐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북미에 사시는 교포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골치 아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거소증은 그거 제적 등본 상에서 여러분이 국적 상실이 된 제적이 됐습니다라는 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거소증도 주지 않고 거소증이 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국적 회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한 국적 상실 신고 처리를 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거소증을 신청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소증을 받을 때까지 2주에서 3주가 걸린다 그랬는데 더 걸리겠죠. 뭐 한 달 정도 더 걸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나서 거소증 번호가 나올 때까지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그 상태에서 바로 스톱이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관이 소요되고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영사관에 가서 상의를 하셔서 그 프로세싱을 여러분이 하는 그곳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기 위한 예약을 할 것, 한국에 도착한 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진이 필요하고, 여권이 필요하고, 6개월 이상 남은 것,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증본인데,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제적등본을 영사관에서 보내주는데 이것은 3개월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총 2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소증 신청할 때와 또 나중에 국적 회복할 때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당 2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소증 신청서를 내시고 수수료를 내시면 이제 접수를 하면 처리 시작을 하고, 거소증 남반은 일주일이면 나오고 거소증은 2-3주 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소증이 나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적 회복 신청서를 내시고 아까 얘기한 거소증 사본을 내야 되시고 시민권 원본을 내야 되시고 여러분들의 여권이 필요할 수도, 캐나다 여권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졌던 한국 여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여권이 있으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6번째로 국적 상실이 표기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명이 변경됐을 때, 제 이름은 이제 캐나다에서 리걸 네임이 데니엘인데 이렇게 한국 이름에서 캐나다의 리걸 네임이 변경되어 있었을 때 성경 변경된 입증 서류, 원본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명이 변경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적 회복 신청서를 내고요. 국적 회복 진술서, 신원 진술서 등등 내고, 그 다음에 2번째로
고소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세 번째로 시민권 원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여권이 필요하고, 국적 상실이 표기된 재적 등본이 필요하고요. 이름이 바뀌었다면은 그 이름이 바뀐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권용 사진이 한 장이 더 필요하고, 수수료가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국적 회복을 신청하고 나면 국적 회복 허가 통지문은 그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 주소로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국적 회복할 때 그 주소를 써내잖아요. 그 주소로 통보를 받습니다. 자, 국적 회복 이 허가가 됐습니다. 라는 통지문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은 고소증이 제출되고 난 후니까 회복 기간은 평균 7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국적 회복 신청을 할 때 등록된 핸드폰 넘버를 써놓으면 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자, 국적 회복을 시작합니다. 허가가 됐습니다. 그 프로세싱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복잡하고 1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서류 프로세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고소증을 받아야 됩니다. 고소증 받는 게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고소증이 나오고 난 후에 국적 회복 신청을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보통 제출을 하면은 10일 이내에 통보가 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고 고소증 그 주소에 써내는 것으로 오고, 등록된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6개월이나 7개월 후에 국적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적 회복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프로세스를 뭐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면은 국적이 회복됐습니다. 라고 통지가 온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서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국적 회복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증 신청하고 고소증이 나오고 난 후에 그 고소증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신청을 하고, 자, 그 프로세스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허가를, 노티스를 받으면 그 후에는 한국을 떠나서 해당, 캐나다는 캐나다, 미국은 미국에 갔다가 나중에 국적 회복이 됐습니다라는 통지문을 거주지 주소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됐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통지문을 받고 1년 내에 들어가서 불이행 서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불이행 서약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국적 회복한 허가 통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소 신고증,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권 사진이 여기에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가지고 이제 가서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불이행 서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본인이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주소지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해서 불이행 서약을 하면은 이제 완전한 한국 국적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이행 서약할 때까지를 총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시자마자 해야 되는 게 고소증을 신청해야 하고, 고소증을 받고 난 후에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요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이 회복됐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적 회복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불이행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게 수리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서약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국적 서약 불이행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여기에 또 기본 증명서가 있고 사진 2매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2매를 가지고 동주민자치센터에 방문을 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있을 때 외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는 있고 외국에는 없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감도장 같은 것이 있겠죠. 아마 인감도장도 여기서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등록을 하든지 뭐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리뉴를 하든지, 그래서 인감도장 관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여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받고 여권을 발급받으면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냐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난 후에 3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외국 국적 동포 고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포 고소 신고증을 이제 반납을 하는데, 이 반납을 언제 또 할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미리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적 동포 고소 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는데 2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반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꼭 동포 고소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또 반납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돼요.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외국 국적을, 캐나다 국적을 했었을 때 한국 국적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처럼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국에서 하라는 룰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큰 줄거리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서류를 많이 내거나 그렇지를 않는데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65세 이상이 돼서 가게 되면은 여권을 가져가셔야 돼요. 물론 여권이 있어야 여행을 하겠죠. 그렇죠? 시민증 증서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국에 이민 올 때 가지고 왔던 뭐 재적등본이든 호적등본이든 옛날 거, 그것을 한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서 재적등본을 띌 때 그것을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보고 아 옛날에 이랬구나 하고 쉽게 그것을 띄워줄 수가 있으니까, 옛날 한국 서류 그런 것들, 재적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 가지고 왔던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돈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실 때 가져가셔야 되는 게, 이름이 바뀌었다면, 여권상의 이름이 포멀하게, 리걸하게 바뀌어 있다면 그 성명이 바뀐 입증 서류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가지고 가시면은 프로세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다르니까. 한국 옛날에 나와 있는 이름과 캐나다 여권상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명 변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서류들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저는 이미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국적 회복을 시작하려고 하고 모든 서류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현지에서 한국에서 하는 것을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 동영상만 보시면 국적 회복을 하는 게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적 회복을 하러 한국에 방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지금 6주로 계획하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 간 후에 서류도 처리하고 은행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적 회복이 서류를 완전히 넣고 자 프로세싱 시작합니다 라고 통보를 받으면 이제 받고 나면 이제 캐나다로 돌아올 건데 그게 계속 일하는 게 아니고 하루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버섯증도 하루면 처리가 되고 예약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적 회복도 하루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하는 것은 그러면 뭐 출입국 관리소에 가는 게 이틀이잖아요, 그렇죠? 이틀.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사무소 은행 처리하는 것 그것도 하루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면은 이제 제가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 서울에서 같이 다녔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강원도에 사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갈 예정인데 이번에 가게 되면은 저는 여행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 여행을 이번에는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보면 제가 이렇게 버킷 리스트로 들어있는 그 여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게 이제 단종 여행입니다. 조선의 그 4대 왕이죠, 그렇죠? 그 세조대왕에 의해서 그 퇴위된 아주 슬픈 한국 그 조선의 왕 중에 제일 슬픈 그 단종에 대해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단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단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사릉에 가려고 합니다. 사릉은 뭐냐면은 단종의 부인이 정순 황후이신데 이분의 무덤이에요. 남양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조선 왕 중에 유일하게 왕과 왕후가 따로 떨어져 있는 유일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사릉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용월에 가서 단종과 관련된 곳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영월을 갈 때는 저는 그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에 가게 되면 가능한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청량리역에서 영월역까지 무궁화호가 갑니다. 태백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중앙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빠져서 태백선을 타고 가는 그래서 이제 영월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1970년대에는 이게 이제 중앙선을 타고 가다 영동선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릉을 가는 여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릉을 가거나 동해를 가는 방법이 기차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TX를 타고 강릉역을 통해서
동해를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무궁화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출발을 해서 태백선을 타고 동해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무궁화호는 4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어떤 추억의 열차를 타는 그런 열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영월까지 가려고 합니다. 2시간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요새는 다 바뀌어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영월을 가고, 영월을 가게 되면 이제 장릉을 방문을 할 건데, 장릉이 여러분들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장릉이라는 능이 4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남한에 3개가 있고요. 그 북한에 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장릉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4개에서 2개가 같고, 그 3개는 한자로는 틀려요. 아무튼 제가 그 한자를 이제 써놓을 텐데, 그 영월에 있는 장릉은 그 아까 얘기한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을 모신 능입니다. 근데 이게 왜 거기에 능이 있느냐면은, 단종이 슬픈 얘기인데, 단종이 이제 사살을 되지 않습니까? 세조의 명에 의해서 그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방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이 왕방연이 가서 단종을 사살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살을 한 이 단종을 그 영월의 그 앞에 강에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량포인데, 청량포에다가 버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단종의 시체를 꺼내다가 손을 대면은 삼족이 멸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갑니다. 이 사람이 밤에 그 관원이었는데, 아주 하급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묻은 곳이 오늘날 장릉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몽도는 붙잡히면 죽으니까, 단종의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해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니까 이 어몽도가 도망을 가서 경상도 지방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몽도가 시신을 수습해서 묻은 곳이 현대의 장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장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선의 그 인조 대왕이라고 있죠. 그 병자호란을 맞이한 인조 대왕의 생부가 이제 추전왕인데, 이름이 원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추전왕 원종과 그의 부인 추전왕비 인현왕후를 모신 것이 장릉인데, 이것은 이제 봉분을 2개를 써서 쌍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해 있고요. 또 다른 장릉은 조선 16대 임금 인조와 그의 첫 번째 왕비, 그러니까 인조와 그의 왕부 인현왕후를 모신 합장릉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릉, 나머지 장릉 2개는 인조와 관련되어 있는 장릉이고요. 마지막 4번째 장릉은 고려 17대 왕 인종이 안장되어 있는 왕릉인데, 이것은 경기도 개풍군 북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장릉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튼 영월에 가게 되면 이제 장릉을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청룡포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청룡포는 이제 단종의 유배지인데, 이 청룡포에서 그 단종이 지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자규사라는 시인데, 자규라는 것은 한자로 자규인데 이것은 소쪽새예요. 그래서 자규에게 붙이는 글, 그러니까 소쪽새에게 붙이는 글이라는 그 자규시, 자규사를 이 청룡포에서 단종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의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살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사살을 시키기 전에 서울에서부터 단종이 폐위가 돼가지고 그 유배지에 보낼 때 이 왕방연이 이 단종을 모시고 이 청룡포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방연이 유배지 이 청룡포에 단종을 모시고 난 후에 돌아가면서 그 서강 강변에 앉아갖고, 청룡포가 보이는 서강 강변에 앉아가지고 예전한 심정을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그게 단장곡이라고 하는데 청구영원에 그 단장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포에 관련된 유명한 시 두 개는, 하나는 자규사, 또 하나는 그 왕방연이 진 단장곡 이라는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영월에서 방문하고 싶은 것은 광풍헌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에 있는 관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광풍헌이라고 부르는데, 그 광풍헌과 자규류가 그 관원에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가보고 싶으냐면, 여기 단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면, 단종이 청룡포에 머물고 계셨을 때 홍수가 들어가지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단종을 모시고 와서 이 광풍원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는데, 이때 단종께서 이 광풍원에 있는 자규류에 오르셔서 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게 그 자규시라는, 아까는 자규사, 자규에게 붙이는 글, 그 다음에 자규류에서는 자규시라는 시를 단종이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가게 되면 이번에는 단종 여행이라는 테마 여행, 사릉을 방문하고 장릉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청룡포를 방문하고 광풍원과 자규를 세 군데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월에서 또 그 기차를 타고 동해까지 이제 가서 동해를 이제 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 강릉에 가서 강릉에서 나머지 기간을 뭐 한 달 살기든 몇 주 살기든 강릉에 가서 살 예정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국에 머물게 되면 강릉에 가서 머물 생각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강릉에 아는 사람도 있고 동창들도 있고 하니까 동창들이 이상하게 강릉 가서 많이 살아요. 그래서 강릉에 가서 나머지를 살다가 올 예정입니다. 그게 이번 제가 총 국적 회복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